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투자 물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경우는 무려 반지하 비율이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네이피셜이 별로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서요, 사회 곳곳에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의 집중호우가 더 올 것이라는데 부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폭우로 인해서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엄청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안정 대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니 향후 반지하 주택 비율이 재개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초기 재개발 투자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특히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같은 정부 주도 하에 재개발 시장에서는 반지하 주택의 비율이 구역 지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효력을 발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지하 주택의 비율이 앞으로 초기 재개발 투자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반지하 주택은요, 1970년대 방공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 주거층에 대한 건축을 허용했는데요. 이는 급격한 도시화와 맞물려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자 지하 1층도 주거용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됐었죠. 그러므로 인해 지하 주거 공간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37만 가구 정도의 반지하 주택이 있고요. 그 중에 96%니까 엄청난 거죠. 37만 가구 중에 96%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 수도권 전체 통틀어서 반지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반지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노후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37만 가구 중에서 반지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성남시다 보니까 앞서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하 비율이 앞으로 초기 재개발 투자의 새로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는 어떤 지역의 반지하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반지하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체 지금 한 6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는 세종시 전체 인구의 약 2배 정도가 넘는 거고요. 평택시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반지하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반지하 거주 주거안정 대책 수립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을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 10일 날 발표한 서울시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요. 자, 서울시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반지하 주택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과연 그럼 어느 지역으로 어떤 주택으로 과연 이주를 시켜줄 것인지와 반지하 주택도 엄연히 개인 재산이거든요. 개인 재산이고 만약에 반지하 빌라 같은 경우는 또 다가구 주택과 달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반지하 다세대 주택 하나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어떠한 혜택과 또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 참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뭐냐면 반지하 주택을 앞으로 없애나간다는 겁니다. 자, 보면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요. 서울시 내 지금 반지하 가구는 약 20만 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서울시 내 반지하가 약 20만 호 정도라고 하는데 이 20만 호 정도 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전체 가구 수의 약 5% 정도를 차지하는 물량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 약 37만 가구 중에 서울 수도권에 96%가 몰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또 거의 90%는 서울시에 몰려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앞으로 안 내주겠다는 게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지하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 불허한다는 건 뭐냐면 서울시 내에서 앞으로
다가구 주택의 물량이 상당히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서울시의 다가구 물량이 줄어든다. 다가구 물량이 앞으로 이제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서민주택 물량이 임차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을 의미한다. 단지하 허가를 안 내주는데 다가구 물량이 왜 줄어들어요?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땅을 사서 건축을 한 다음에 그 토지비와 건축비를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아서 그거를 뭐 대출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수익이 나야지 어쨌거나 신축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 반지하가 빠지면 적어도 두 가구에서 많게는 세 가구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에 5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한 150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고 6, 7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을 1억 5천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지하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4억 5천이라는 돈을 내가 더 준비를 해야지 신축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신축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가구 건축 허가 불허로 인해서 서민주택 임대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유예 기간을 주고요. 주거용 반지하를 줄여나간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유예 기간을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하에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그 임대 기간이 다 끝나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못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만 호 정도 되는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나갈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 20만 호를 뭘로 만들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0%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모아주택이라든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환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침수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들 중에서 반지하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은 어떻게 하겠다?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신속통합 2차 구역 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서울시에는. 또 하나 모아주택 2차 또 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속통합 2차라든가 모아주택 2차 구역 지정 대상지에서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들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그 지역들 중에서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 근데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 자체도 사실상 앞으로 상당히 비가 올 때마다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서울시라든가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해마다 들어가는 이 비용을 복구하고 수리해주고 또 보상해주는 비용보다도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서 서울시라든가 정부 돈으로 그쪽에 이주를 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이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 같은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 반지하 가구 비율을 상위 10개 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구는 이제 중량구인데요. 중량구 같은 경우는 반지하 가구 비율이 전체 비율이 11.3% 정도 되고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중량구 11.3%의 반지하 비율이 10가구 중에 1가구 혹은 중량구에는 100가구 중에 10가구가 사실상 이 반지하라는 건 그러니까 상당히 반지하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중량구 안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최근에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든가 3080이라든가 모아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이 중량구에서도 어디죠? 면목동이라는 지역이잖아요. 이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무려 반지하 비율이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목동에 있는 100가구들 중에 24가구가 반지하인 거고 이렇게 반지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집중적으로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중량구가 있고요. 요즘 또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광진구죠. 광진구 자양동 주변입니다. 광진구도 생각보다 반지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요. 광진구도 한 11% 정도 되는 반지하 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가구수 중에 9.5%가 반지하 가구 비율로 형성되어 있고, 네 번째 지역은 이제 관악구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도 반지하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명일동, 고덕동은 아파트 단지지만 암사동, 길동이라든가 천호동 이 아래쪽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근데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율이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천호동을 주변으로 해갖고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가구 비율이 지금 8%보다는 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도 뭐 대표적인 서민주택단지죠. 그리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고요. 이 지역들도 지금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반지하 가구 비율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는 한 전체 가구수의 6.9%인데 역시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흑성 뉴타운의 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 등을 통해 갖고 다가구 가구 비율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도 의외로 다가구 비율이 상당히 많죠. 서울시에서 여덟 번째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다가구 비율이 높은 겁니다. 다가구 비율. 다가구 비율이라든가 단독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이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겠죠. 그러니까 재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 비율보다는 단독 다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뭐 대망의 이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6.23% 정도 되는 거죠. 또 금천구는 이제 6.2% 정도 다가구 비율이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 핫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중에서 구 안에 또 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또 동네마다 약간 격차가 상당히 많이 크다. 요 지역은 반지하가 많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뭐다?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노후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노후도 비율이.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요. 주거대책을 같이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바우처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빨리 구축해 나가야지 되는 거겠죠.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급선무돼야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제공을 해서 불편함이 좀 없는 그런 주거 환경을 좀 빨리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노원구 같은 경우가 이제 반지하 비율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노원구는 아시겠지만 전체 주택 가구 수의 90% 정도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반지하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이 노원구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들 중에서도 또 임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계획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좀 물난리 걱정 없이 좀 사시는 그런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서울시장의 의지인데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유형인 반지하 주택을 사라져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형 반지하 주택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살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도 개인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좀 빨리 공급해야지 되겠고 반지하가 많은 지역들을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이끌어 들여갖고 이런 지역을 하루 빨리 좀 정비를 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유형 반지하 주택이 사라져야 된다는 내용은 어쨌거나 지금 서울시 방침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수를 늘려 나가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저는 재개발 쪽으로 많이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 내용 정리를 해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잘 들으셔야지 돼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서 모아주택이라든가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지 돼요. 제가 아까 1등부터 10등 정도 반지하 비율이 많은 지역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런 지역들 중에서 반지하 비율이 15에서 20% 정도 이상이면 이번에 제 생각에는 신속통합 2차라든가 혹은 모아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지 대상지가 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속통합 2차 모집하고 무화주택 2차 이번에 모집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제 예상이 맞다면 이번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들 중에서 강북권에 반지하 비율이 15에서 20% 정도 되는 지역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후도는 걱정할 것도 없이 노후도가 이미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지하 주거 용도를 불허한다 그랬잖아요. 반지하에는 이제 앞으로 주거 용도를 불허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못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바꾸겠다? 주거 용도가 아니면 근생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반지하들 뭐 원룸도 있겠지만 투룸, 쓰리룸 같은 반지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게. 이런 투룸, 쓰리룸은 저소득의 임대시장입니다. 저소득 가구들의 임대시장인데 이 임대시장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지역들 중에서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서민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인상이 예상되고 이 서민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인상이 되면 이 서민주택 전월세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매매 가격도 같이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찻잔 속에 물방울 하나 딱 떨어지면 물방울의 파장이 바닥까지 이어진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건드리면 하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만들려면 결국 반지하를 없애야지 되는 건데 그럼 이 반지하 주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반대적인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비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도를 못하게 하면서 비주거용 전환으로 유도를 해서 이 지역을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 아시죠? 다가구 주택은 맨 꼭대기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2층이라든가 1층에는 임차인이 살고 반지하에 세입자가 또 살고 이런 구조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그죠? 근데 다세대도 보면 비공일호가 있잖아요. 비공일호, 비공이호가 있어요. 다세대는 집주인이 다세대 주택 이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물론 임차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째로 통째로 갖고 있는 걸 다가구라 그러고 호수별로 구분 세대가 있는 걸 다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반지하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멀쩡하게 살고 있는 집을 근생으로 유도를 해서 비주거용으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모르겠지만 유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근생으로 이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근생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화주택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통해 가고 이 지역이 뭐가 돼요?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주택이었는데요. 상수 침수 구역이라서 더 이상 주거 용도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임차인이 나가면서 근생으로 유도를 해서 이걸 근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얘가 재개발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권 자격 유무가 관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근생은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권리가에 이하면 입주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근생으로 바꿔서 세입자를 더 이상 못 놓게 해. 그러면 난 입주권도 못 받는데 과연 그걸 누가 찬성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반지하 주택이 근생으로 바뀌더라도 어떠한 날짜를 기준으로 인해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 주택은 입주권이 나올 수 있게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지하층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주택이 근생으로 바뀌는 순간 입주권만 나온다면 다주택자들의 핵심 투자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 투자 물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의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근데 제가 영상을 쭉 찍으면서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희 내피셜이 별로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2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내피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반지하가 더 이상 주거용도로 못하게 만들어지고 비주거용으로 전환이 유도되면서 근생으로 바뀌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근생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데 과연 누가 찬성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입주권이 나오는 근생 물건이 될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요 물건 또한 또 시장에서 새로운
핵심 투자 물건으로 특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두 차례 더 큰 폭우라든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디 무탈하게 이 호우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